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동소유 물처리죠. 교재 보시면 100쪽입니다. 자, 100쪽에 공동소유가 나오는데, 이제 공동소유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유가 있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소유라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물건이 하나 있는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인 것을 공동소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건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냐면 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결합관계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유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띈다라고 하고, 총유라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결합이 매우 견고한 단체주의적 성질을 띱니다. 그러면 합유는 가운데 있는 거니까 중간 단계,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단체주의적인 성향도 함께 띄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합유다라고 부른대. 그러면 시험은 뭐 어디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냐면 공유에서 거의 90% 이상 출제가 되고요. 합유와 총유는 어떤 건지 개념만 좀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해요. 그러면 공유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유한다라고 하면 그 공유자들에게 각각 독립된 개인적인 권리가 있죠. 공유 뭐가 있다고 해? 공유 지분이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지분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라는 것은 완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개인들마다 뭐가 존재하냐면 지분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면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얻을 필요 없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개인주의니까 자기 지분 자기가 파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자, 그리고 공유하고 있다가 이게 공유 관계가 마음에 안 들면 뭘 요구할 수 있냐면 공유물을 분할하자라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했다면 을과 병이 합쳐서 나는 분할 못한다라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분할해야 될까요? 공유자 중에 소수 지분권자가 분할을 요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따라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요? 반드시 분할해야 돼.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 누구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분할을 청구하면 곧바로 분할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실질적인 성격이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이에요. 거절할 수 없어요? 형성권이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말 그대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분할 청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분할 절차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공유예요. 그러면 합유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소유 형태냐면 이 합유라는 것은 민법상 조합계약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합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동업이에요. 동업. 친구들끼리 소규모로 동업을 했다. 이때 소유 형태가 합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법인 설립 같은 거 한 거 아니고 그냥 친구 둘 셋이 모여가지고 뭐 당구장을 한다, PC방을 한다 이렇게 조그맣게 동업을 할 때 소유 형태를 바로 합유라고 부릅니다. 농업협동조합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이제 특별법상 법인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단순한 동업. 그럼 예를 들어서 합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친구 둘이 1억 원씩 보태가지고 야 우리 포장마차나 할까? 땅이나 사자라고 해서 땅을 샀어요. A라는 동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 토지 소유 형태가 바로 이 동업자들의 합유 상태다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동업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동업을 하면 투자하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합유도 당연히 투자한 만큼의 지분이 있어요. 1억 원씩 똑같이 보탰으면 2분의 1이라는 뭐가 존재하냐면 지분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합유에서 이 동업자가 지분을 처분하려고 한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이때는 전원 동의를 얻어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합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갑이 병한테 합유 지분을 팔았다.
그러면 을은 다음 날부터 누구랑 동업해야 돼요? 병. 그럼 동업이라는 것은 이 조합이라는 계약은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없고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돼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합유물을 분할하자. 지금 이 상태에서 합유물의 분할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만약에 지금 이 동업재산을 쪼개면 동업이 유지되어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합유물을 분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합유물을 분할하려면 뭐부터 깨면 될까요? 동업을 깨면 되죠. 그럼 동업을 깨면 개인 인적 결합 관계가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지면 뭐랑 같아질까요? 공유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유물을 분할할 때는 조합을 해산하고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라서 분할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갑이라는 합유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해요. 그러면 이 합유자의 지분이 상속 승계될 수 있겠느냐? 상속될까 안 될까요? 동업자의 지위가. 만약에 상속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갑이 사망하면 을은 누구랑 동업을 해야 되냐면 그 집에 그 제일 말 안 듣는 그 아들 상속인 하나 있거든요. 걔랑 동업해야 돼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야, 을 그러면 이게 대박이네 이러시면 안 되고 당연히 얘한테 뭘로 보상해 줘야 돼요? 돈으로 보상해 줘야 돼요. 돈으로 보상해 주더라도 합유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성질을 합유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도 더 볼 거 없어요. 합유는 개념만 파악하시면 되고 총유. 자, 총유라는 소유 형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비법인 사단에서 나타나요. 비법인 사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사람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사람은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었죠.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이 돼요?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이고요. 법인은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법인 설립 뭘 해야 돼? 등기하면 사람인데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은 조직은 갖췄어요. 단체적인 조직은 갖췄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립 등기를 안 했죠. 비법인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을 다른 말로 하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대표적으로 비법인 사단은 어떤 게 있냐면 종중, 교회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종중, 교회 뭐 또는 동창회, 대한불교, 조계종 이런 것들은 다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종중이나 교회, 동창회 이런 것들도 조직은 다 갖췄죠. 동창회 생각해 보시면 동창 회장이 있고 전부 다 조직이 있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때 소유 형태가 바로 구성원들의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총유라고 불러요. 쉽게 생각하시면 종중이 땅을 샀어요. 누구 땅이에요? 교회가 땅 살 때 있잖아요. 교회가 땅 사면 누구 땅이에요? 이제 그 교회 땅 이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생각이고 교회 땅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뭐 하나님의 땅 이런 거는 그 사회에서 쓰는 말이고요. 그 법에서는 구성원들의 총유예요. 그럼 교회 땅이 아니라 교회 신도들의 총유고 종중이 땅 사면 누구 땅이라고요? 종중원들, 구성원들의 총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A교회 신도라면 A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자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탈퇴하면 총유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종중의 구성원에요. 종중의 구성원에 여성이 포함돼야 안 돼요? 여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성까지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인 남성으로 구성된 게 종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만 해도 뭐 여성들이 뭐 니들이 구성원 하세요. 별 관심 없어 이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종중 땅이 개발 붐을 타고 국가에 또는 수용되기 시작해요. 그럼 수용하면 뭐가 나요? 보상금. 그럼 보상금은 누가 나눠 가질까요? 총유 상태니까 구성원들이 나눠 갖겠죠. 그러면 누구만 갖는 거예요? 남자만. 여자들 열받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여자들도 구성원이다 이랬는데 그때 이제 막 남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인 남성만으로 종중이 구성되는 건 관습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에 뭐가 규정돼 있어요? 헌법 11조에 평등권이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뿐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요? 여성. 그럼 보상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런 게 총유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헌금을 많이 냈어요. 또는 뭐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시주를 많이 하면 그 종교단체의 지분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종중에다가 발전기금 냈다고 지분권 생기지 않아요.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총유예요. 그러면 공유라는 건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니까 개인마다 다 뭐가 있냐면 지분이 있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합유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있으니까 개인들마다 뭐는 있어요? 지분은 있는데 동업이라는 단체적 구속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총유라는 건 완전 단체주의니까 아예 개인에게 주어지는 뭐도 없다고요? 지분이라는 개념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총유의 경우에는 전부 다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오면 그 지문은 전부 다 틀리는 거죠.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공유에 관한 내용들을 봅니다. 교재 보시면 101쪽부터 공유가 나오죠. 땅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라고 있다면 소유권 두 개를 하나씩 나눠 가진 걸까요? 소유권 하나를 나눈 걸까요? 소유권 하나를 양적으로 분할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이 부동산의 공유 상태일 때 소유권 두 개를 나눠 가진 거라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두 개. 그럼 원칙적으로 그게 돼야 안 돼? 안 돼.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몇 개만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 그래서 하나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갑의 지분 2분의 1은 어디에 미치느냐? 목적물 전부에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고요. 을의 지분도 어디에 미쳐요? 목적물 전부의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2분의 1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절반은 나 혼자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면 누구 지분이 침해되는 거예요? 을의 지분이 어디에 미쳐야 돼? 전체에 미쳐야 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배타적으로 쓰면 을의 지분이 침해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특정 부분의 배타적 점유를 허용할 수 없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친구랑 1,000만 원씩 보태가지고 2,000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럼 저랑 친구랑 2분의 1로 그 차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제 지분은 어디에 미쳐요? 전체에 미쳐야지. 제 지분은 뭐 본네트에 미치고 친구 지분은 트렁크.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용할 때도 그럼 어떻게 사용해요?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부를 쓰는 거예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쓰는 거예요. 제가 보름을 쓴다면 친구도 보름을 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죠. 자, 지문 교재 한번 보세요. 101쪽에 공유의 성질 나오는데 그 끝에서 셋째 줄에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하나의 물건 위에 각자 한 개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소유권을 지분 비율로 분할하여 가지는 형태가 된다. 이게 이제 공유의 개념이고, 자, 지분 나오는데 지분의 비율. 비율은 법이 규정하거나 또는 당사자끼리 정하면 돼요. 근데 이제 불분명하면 어떻게 추정한다고 했냐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요. 불분명하면 균등 추정. 자, 지분의 내용인데 지분은 성질상 자, 어디에 미친다고 되냐면 공유물 전부에 미쳐요. 전부에 미치게 된다. 자, 기억해 보시면 지분의 처분 주장.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지분은 완전히 독립된 권리니까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둘째 줄에 가운데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얼만큼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부.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 셋째 줄에 따라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죠. 물론 예외는 있는데 지분이 과반수가 되면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어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근데 과반수가 안 되면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분의 탄력성이 나오죠. 267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어디로 간다고 돼 있냐면 다른 공유자에게. 자, 어떻게 귀속된다고 돼 있어요? 각 지분 비율로. 자, 갑을병이 갑이 2분의 1,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지분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해요. 만약에 상속인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얘가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 자, 시험에 쉽게 나오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오해했어요? 틀려요.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이 지분이 어디로 가냐면 다른 공유자들에게 귀속이 돼요. 자, 그럼 좀 귀찮게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된다. 오해했어요? 틀려요. 균등하게 귀속되지 않고 어떻게 귀속된다고요? 각 지분 비율로 귀속돼요. 그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갑이 2배 더 가져. 얘가 만약에 알파라면 얘는 2알파 2배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된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떨까요? 갑과 을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상속인도 없고 잘 얘기해가지고 저 돈 조금 보탤게 이거 땅 같이 사요. 이래서 공유를 해요. 얘 지분은 10,000분의 1이에요. 나머지는 다 을 거고. 근데 을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갑이 단독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뭐 놀라고 그래서 찾아보시려고요? 상속인 없는 사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의하면 다른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포기하면 이 지분은 누구한테 가냐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돼요. 그럼 둘밖에 없으면 당연히 얘가 단독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유자 사이의 관계인데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까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건 뭐였어요? 지분, 공유 지분이죠. 근데 이건 지금 공유 지분이 아니라 뭐야? 공유물이에요. 공유물. 그럼 공유 지분은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거지만 공유물이라는 건 자기 지분만 있어요. 다른 사람 지분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당연히 전원 동의를 얻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공유물의 처분뿐만 아니라 공유물을 변경할 때도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 그러니까 처분뿐만 아니라 공유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 꼭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보존인데 시험에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게 관리 보존이에요. 관리 행위와 보존 행위. 자, 265조를 보시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관리 행위는 과반수고요. 단서조항.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보존 행위라는 건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지키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있다. 지분하고 상관없이 지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OX.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라고 하면 틀려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뭐의 과반수예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예요. 사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면 그자가 단독으로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분이 중요해요. 근데 보존행위라는 건 각자 할 수 있어요. 지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의 공유자인데 지분이 예를 들어 뭐 100만 분의 1의 지분이 있어요. 그럼 100만 분의 1의 지분이 있는데 누가 이 건물을 침해하고 있다면 저는 지분이 너무 약하니까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없을까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죠. 그러니까 보존행위 지키는 거라는 건 지분이 얼마 있느냐고는 전혀 상관없고 공유자라면 각자 할 수 있어요. 대신 누구 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의 지분,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원인 없이 갑을병의 지분을 전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대요. 무효 등기, 불법 등기예요. 그러면 병이 A에게 야, 너 뭐야? 등기 말소해라고 구하는 것은 이거 관리 행위예요, 보존 행위예요? 이거 지금 얘한테 등기 말소하라는 건 무슨 이용하고 개량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런 건 보존 행위예요. 그럼 이 경우에 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말소를 구할 때는 전원이 함께 해야 돼요? 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야, 너 그거 무효 등기니까 등기 전부 말소해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비교되는 판례는 뭐가 있냐면 자, A가 아니라 갑이라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을병의 지분까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데 등기를 누가 다 해버렸다고요. 갑이 단독 등기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 병이 갑을 상대로 당연히 보존행위 해야 되는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겠느냐? 자,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건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하나는 전부 말소가 되는데 하나는 안 돼요. 구별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는 누가 등기한 거예요? A라는 제3자가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지분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없는 사람이니까 얼만큼의 말소냐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만큼의 유효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은 유효하죠. 그러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얼만큼은 남겨둬야 되니까 3분의 1은. 각각 다른 판례니까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기억에 보존행위가 나오죠. 102쪽에 265주 밑에 기억의 보존행위인데 그 다섯째 줄에 보세요. 다섯째 줄에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자,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지분이 없는 애니까 마지막에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만 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가 자, 이제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앞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갑 앞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그 공유자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말소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공유자 앞으로 돼 있는 건지 각각 구별되는 판례니까 확인을 해두시고 자, 오른쪽에 판례 박스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판례인데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보존행위로서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 공유에서는요 소수지분권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이때 소수지분권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과반수에 미달하는 사람을 다 말해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사람을 소수지분권자라고 불러요. 자, 그림을 보면 실제 사건은 갑과 을과 병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4분의 1, 병도 4분의 1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 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배타적 점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갑을 병 중에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2분의 1이 과반수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냥 반수예요. 과반수라는 건 반수를 과해야 됩니다. 그 바꿔서 얘기하면 50.00001이라도 돼야 과반수지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소수지분권자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애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를 합니다. 배타적 점유를 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자 병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단독으로 목적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게 되느냐 문제인데 만약에 얘가 단독으로 인도를 청구한다라고 할 때 인도 청구가 관리 행위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 행위면 지분이 얼만큼 돼야 돼요? 아까 조문 읽었었잖아요.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그러면 병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관리 행위라고 본다면 단독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 행위가 보존 행위라고 하면 단독으로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판례는 이걸 뭐로 보고 있냐면 보존 행위로 봐요. 그럼 보존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만큼의 인도에? 전부의 인도. 각종 시험에 무지하게 출제가 됐어요. 틀리게 나오는 지문은 병이 갑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과 함께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OX에 틀려요. 보존행위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만큼의 인도냐면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얘랑 구별하셔야 돼요. 지분이라는 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분 등기는 남겨두고 해야 되니까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인도 청구할 때는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인도예요, 전부 인도예요? 전부 인도예요. 왜냐하면 얘 지분이 어디에 미쳐요?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지분을 인도 청구할 때는 지분 제외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때는 얼만큼의 인도를 청구해요?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등기는 갑의 지분 등기를 따로 해야 하나요? 등기법 아직 안 배우셨나요? 예. 뭐 배웠다고 뭐 아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등기법이랑 상관없이 돈 보태서 공유 부동산 샀어요. 그러면 그게 공유자인 걸 어떻게 표시하시겠어요?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할 때 뭘 등기해? 자기 지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 지분은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상 얘 3분의 1 지분 등기는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부 말소를 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를 청구할 때는 이 갑의 지분이라는 게 어디에 미쳐요? 이건 등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디에 묻힌다고 했냐면 전부에 미치잖아요. 그럼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인도 청구한다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 지분 다 미치는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청구할 때는 얼만큼의 인도?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전부의 인도를 청구한다. 그러면 얘가 혼자 한 달 동안 썼다면 을이랑 병은 전혀 못 썼잖아요. 그럼 얘한테 뭘 청구하냐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의 시세가 월세가 한 400만 원이래요. 병이 갑한테 야 부당이득 물어내라고 할 때 400만 원 달라고 해야 될까요? 100만 원 달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100만 원이죠. 지분이 얼마니까? 4분의 1. 그러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는 전부 달라고 해야 돼요? 자기 지분 범위예요? 지분 범위예요? 우리 공유에서 부당이득이다 또는 공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무조건 얼만큼이냐면 자기의 지분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보존행위예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것은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서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니은에 이제 보존행위 밑에 뭐가 나와요? 니은에 관리행위. 공유물의 관리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이용 개량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용 개량 행위인데 그것이 공유물의 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변경에 이르면. 공유물을 변경할 때는 얼마가 동의해야 될까요? 공유물을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예. 바로 왼쪽에 있었어요. 102쪽에 보시면 가운데 264조가 있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조심하실 점은 공유물은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의 경우에도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나중에 이제 막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거의 정답률 90% 나와요. 근데 공유물을 변경할 때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공유물은 처분뿐만 아니라 뭐까지? 변경까지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 계량을 했는데 공유물을 변경시키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얼마가 동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원 동의가 되니까 지분 과반수로 인정되는 관리 행위는 어디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경에까지 가면 안 돼요. 공유물을 변경하는 정도에서는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이에요.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병한테 단독으로 임대차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임차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자 을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요. 나는 이 임대차에 동의한 바가 없으니까 이 임대차는 인정할 수 없다. 나가달라라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자기 혼자 임대차에 있다면 소수지분권자 을이 병에게 배제를 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을까요? 자, 임대차는 무슨 행위일까요? 관리행위예요. 이거 이용계량행위잖아요. 그럼 관리행위라면 지분이 얼만큼만 있으면 돼요? 과반수. 그러면 3분의 2면 2분의 1 초과죠? 과반수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어요. 소수지분권자가 이것을 저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뭐 속상해도 하는 수 없지 뭐. 대신 얘한테 뭘 요구해야 돼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병이 갑에게 준 돈이 보증금 3억 원에 한 달 썼는데 월세가 300이었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가 되느냐? 월세 300에서 300 다 달라고 해야 돼요? 3분의 1이요. 지분이죠. 부당이득은 지분이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 달라고 해야 되고요.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팔라요. 왜냐하면 보증금은 갑이 가져요? 돌려줄 거예요?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은 없는 거고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은 생겨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고 보증금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리행위니까 얼마만 있으면 돼요?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면 할 수 있다. 자, 니은에 그 얘기가 돼 있고 그래서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니은의 셋째 줄에 즉 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면 단독으로 관리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임대차를 해줄 수도 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독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 점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타적 점유를 할 걸 결정하는 것도 역시 무슨 행위에 속하는 거냐면 관리행위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 268조 제1항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물 분할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뭘 할 수 있다고 되냐면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불분할 특약. 근데 조심하실 점은 무제한이 아니라 기간이 제한이죠. 몇 년이에요? 5년. 5년 기간으로 불분할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2항.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갱신 가능해요. 근데 갱신 가능한데도 역시 기간 제한이 있어요. 몇 년을 넘으면 안 돼요? 5년을 넘을 수 없다. 분할을 영원히 금지하면 그건 공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무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만 최장 기간 5년까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분할 금지 특약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려면 당연히 뭘 했어야 될까요? 등기.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에 나와 있죠. 마지막에 공유물이 부동산일 때는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분할의 방법이 나와요. 269조. 이랑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우리가 지난주에 다 봤던 내용인데 재판상 분할이잖아요. 그럼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려면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해요.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판상 분할과 같은 형성의 소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을 구하는 거예요.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럼 이 항을 읽어보시면 법원이 분할을 할 때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현물 분할할 수 없거나 그거로 인해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건 원칙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할 때 뭐 기본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 협의가 성립되지를 않았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로 간다라고 했죠.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는데 분할을 협의한다. 이때 분할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현물 분할이 있고요. 현물 분할 그리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갑 단독, 을 단독 이렇게 소유하는 것을 현물 분할이다라고 하고 대금 분할은 뭘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대금을 나눠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병한테 팔아요. 그럼 이게 매매 대금이 2억이면 대금 1억 원씩 나눠 갖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금 분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파느니 내가 그냥 단독으로 소유할게. 그럼 단독으로 소유하면 얘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가격으로 돈으로 보상해 줄게. 이게 가격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있는데 협의로 분할할 때는 현물 분할해야 돼요? 아무거나 하면 돼요? 아무거나 협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분할 방법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뭘 한다고요? 재판상 분할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재판상 분할이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제외해도 상관없을까요? 모두 참석해야 될까요? 모두 참석.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소송 무효예요. 공유자가 반드시 전원 참석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다라고 불러요. 필수적 공동소송 또는 필요적 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법원이 갑과 을의 토지를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이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지난주에 되게 강조했던 판결인데 이거 뭐 할 때 나왔던 거죠? 판결의 종류로 보면 우리 판결의 종류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봤었죠? 이거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그럼 형성 판결은 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 등기를 할 필요 없다. 187조에 규정돼 있었죠. 187조에서 뭐라고 규정을 했었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언제 등기하라고 했어요? 처분 시에 등기해야 돼요. 근데 이때 판결 중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모든 판결이 아니라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갑과 을의 토지를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판결하면 분할 등기해야 분할돼요? 등기 없이 분할되는 거예요? 등기 없이 분할돼요. 대신 이거 처분할 때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서 자기 거 팔아야 되니까 처분 시에 등기를 해야 한다. 그게 187조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형성 판결이랑 꼭 비교하시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행 판결.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대금을 줬는데 등기를 안 줘요. 그럼 소송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하면 이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건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비춰 얘기하면 협의가 만약에 됐어요.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협의 사항이 불만이 생겨서 이걸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좀 전까지 좋았는데 다시 볼게요.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 2분의 1로 공유하고 있는데 야 우리 이렇게 쪼개자, 갑 단독, 을 단독으로 하자라고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을이 협의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괜히 한 것 같아요. 되게 나한테 피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을이 요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갑을 피해 다녀요. 자,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조문을 다시 봅니다. 조문을 103쪽에 싸우지들 마시고 자, 맨 밑에 269조 보세요. 103쪽에 269조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재판상 분할은 언제 청구한다고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봅니다. 갑과 을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있었는데 얘가 안 따라줘요.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판상 분할은 언제 한다고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이 재판상 분할은 이행의 소예요, 형성의 소예요? 이거 형성의 소인 거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쉽게 얘기하면 협의가 있었다면 얘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내용이 판사가 알아서 잘 쪼개줘라고 소송을 제기할까요? 아니면 을이 협의를 이행케 해달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행케 해달라는 거죠. 이 형성의 소는 협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잘 분할해달라고 하는 소송인 거고,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를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행을 하라고. 그럼 법원이 이행하라고 판결하겠죠. 등기해야 변동돼요? 등기 없이 변동돼요? 등기해요. 이건 무슨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이니까. 구별되셨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상 분할을 할 때는 어떤 분할을 해야 되냐면 현물 분할을 해야 돼요.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명하는 건 위법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장에 쭉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이 나오죠. 용익물권은 뭐가 있었어요? 세 개 있어요. 세 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만 설정이 된다고 했고, 전세권은 토지 건물에 다 인정이 돼요. 그럼 우리가 용익물권은 앞에서 예외라고 하면서 한번 봤었어요. 언제 본 거냐면 원래 물권은 물건의 일부 위에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한 물건이 한다고 했죠. 근데 물권 중에서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 일부에만 성립하는 물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용익물권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빌려 쓰는 거잖아요. 빌려 쓸 때는 전부를 빌려 써야 돼요. 일부만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우리가 예외할 때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서설 셋째 줄에 이러한 용익물권은 일물일권주의 예외로서 물건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은 없죠. 용익물권 아니잖아요. 저당권은 뭐 방 한 칸만 저당 잡고 이런 거 없다고 했어요. 용익물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자, 지상권 보세요.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물권은 땅을 빌려서 거기다가 뭐 할 거냐면 건물 짓거나 나무 심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지상권이다라고 부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그 지상권자가 여기다가 건물을 세웠는데, 근데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지상물이 멸실되었대요. 얘가 지상권 설정했는데 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상물에 설정한 게 아니라 지상권 토지를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존속 기간 남으면 또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물이 멸실한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지상권과 지상물은 운명을 함께해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예요. 그럼 이게 별개라면 지상물하고 지상권하고는 반드시 같이 이전해야 돼요. 지상권의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리양도도 가능해요. 완전히 독립한 권리니까. 자, 교재 보세요. 그 괄호 1번에 2번 볼게요. 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존속한다. 자, 밑에 2번. 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가 아닌 독립한 권리다. 따라서 자, 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어요. 지상권만 분리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리양도가 허용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3번.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이 돼요. 그러면 이 지료가 있을 때 지료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지료를 뭐 해야 될까요? 등기. 셋째 줄에 보세요. 지료를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료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아, 그 토지 사용료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료. 근데 우리 등기법 요즘에 공부하시잖아요. 등기법 쉬워요, 어려요? 겁나 어렵지 등기법. 원래 제가 볼 때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법이 등기법이에요. 등기법이라는 건 민법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건 권리관계를 다루잖아요. 실체법이라고 해요.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데 이 실체법이 정리가 되면 이제 그거를 절차적으로 옮기는 게 바로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법이라는 건 베이스가 민법의 물권법 파트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기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등기를 하면 등기는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등기를 하면 그중에 효력이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적 효력. 그럼 조심하실 점은 대항력이라는 건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제3자의 문제예요. 제3자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얘가 소유자예요. 근데 둘이 지료를 약정했어요.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주기로 지료를 약정했는데 근데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어요. 갑이 을에게 지료 줘라고 지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과 을이 지료 약정을 했는데 지료 등기를 안 했대요. 그럼 갑이 을에게 지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 당사자 간의 약정이 무효인 것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 제3자. 그럼 만약에 을이 병한테 지상권을 팔았어요. 현재 누가 지상권자예요? 병. 그러면 이 갑이 지료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지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에게.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죠. 등기 안 했으니까 얘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지상권 설정 계약의 지료 약정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한 거예요? 갑과 을 사이였잖아요.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둘은 약정이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얘한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예요. 이해되는 분위기가 아니네. 네.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차권.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근데 임차권도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얘도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임차권 등기를 안 했어요. 임차권 등기를 안 하면 을은 갑에게 임대차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새로운 물권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한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이라는 건 제3자가 나왔을 때 문제인 거고 등기가 안 돼도 당사자 간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3번 그 얘기고 4번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물권이니까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유지 비용은 소유자에게 달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부담해야 될까요? 스스로 부담해. 자기가 직접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필요비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자, 존속 기간 보세요.
280조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요거 이상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 앞에 석조, 석회조, 연화조 얘는 견고한 건물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돌, 시멘트, 벽돌 이런 건데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럼 이거 외에도 뭐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하면 견고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견고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건 몇 년이라고요? 최소한 30년. 그리고 수목 소유도 몇 년으로 돼 있어요? 30년이고. 그래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아무리 짧아도 30년 이상 해야 되고요. 자, 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전호 이외 건물이니까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견고하지 않은 건물. 견고하지 않은 건물일 때는 몇 년이냐면 15년. 뭐 초가집이다. 또는 목조 건물 이런 것들은 15년으로 봐요. 수험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목조 건물 견고해요? 견고하지 않아요? 엄청 견고하죠. 근데 수험상으로는 목조 건물하면 1호하고 비교되어서 그냥 15년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호. 건물 이외에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5년. 공작물은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30년, 15년, 5년이고 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그러면 최단 기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리 짧아도 요거 이상 해라. 그럼 입법자들의 의도는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라는 거예요. 길게 하라는 거예요. 길게 하라니 길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인정합니다. 영구무한의 지상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1번에 최단 기간 나오고 2번에 최장기 나오죠. 끝에서 둘째 줄 가운데 판례는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체의 필요성도 있음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기간을 안 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281조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전조 제2호면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15년. 그래서 기간을 안 정하면 최단 기간에 따르고요.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1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계약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5년으로 한다. OX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 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5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15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15년이 되려면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상권 계약을 하는데 기간을 안 정했는데 거기다가 뭘 하기로 했냐면 견고한 건물을 짓기로 했대요. 그럼 몇 년이에요? 그건 30년인 거예요. 기간 안 정했어도. 근데 기간도 안 정하고 거기다가 뭘 할지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몇 년이에요? 그때 15년이에요. 15년이라는 건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요. 그럼 몇 년일까요? 수목은 무조건 30년이에요.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아도 수목은 30년. 그래서 둘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다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30년이 된다. 그러니까 수목은 30년이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기 때문에 수목은 무조건 몇 년이냐면 30년 보장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계약의 갱신 나오는데 갱신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